12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서른에 잃는 제클린의 가르침. 저자 이마연. 출판일 2024년 12월 2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다시 태어나고 싶은 당신을 위한 지적인 대화를 알자. 책 소개. 모든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 내 삶을 써내려가라. 당신을 새로운 시작으로 이끌 것이다. 30. 제클린의 가르침으로 물려받은 삶을 되찾아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는 시간. 30은 여전히 젊디젊다. 오늘날 30은 이전과는 다르게 젊음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안정과 정착을 상징하던 나이였지만 지금은 자신의 길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나이다. 20대는 갖고 태어난 것에 주목했던 시기였다. 배경과 조건이 나에게 한계를 짓는 듯 보였고 그 속에서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다. 반면 30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도리어 보이는 시기다. 그리고 젊음은 단지 나이로 결정되지 않는다. 열정을 가지고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마음가짐이 젊음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다시 태어나고 싶은 당신에게 제클린의 가르침이 필요한 때다.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 자클린 케네디 오너시스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이다. 그녀는 31의 백악관에 들어가 역사상 가장 젊은 영부인 중 하나가 되었다. 그녀의 젊음은 사람들에게 변화에 대한 희망을 상징했다. 하지만 그녀의 화려함 뒤에는 깊은 고통도 숨겨져 있었다. 33이 되던 해 케네디 대통령이 그녀의 눈앞에서 암살되었다. 그러나 제클린은 이런 시련 속에서도 절제와 품위를 잃지 않고 자신의 길을 이어갔다. 희망과 절망의 경계에 섰을 때, 운명에 갇힌 것처럼 느껴질 때, 세상이 규정하는 나를 다시 정의하고 싶을 때, 제클린의 인생 철학인 상속자 정신을 만나보라. 나를 둘러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을 스스로 재창조할 수 있다는 깨달음은 30이 주는 강력한 선물이다. 30에 잃는 제클린의 가르침.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의 사상을 학생과 상속자의 대화 형식으로 풀어낸 책이다. 나는 어떤 삶을 물려받았는가? 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상속자와 학생이 나누는 지적인 대화는 30이라는 시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성찰을 제공한다. 학생은 20대의 불안과 갈등을 대변하며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갈지 끊임없이 상속자에게 묻는다. 상속자는 물려받은 특권을 넘어서 삶의 본질을 고민하며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한다. 이 책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독자들에게 깊은 영감을 줄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이마연. 인문학자. 미국 동부의 마운트 홀리오크 대학에서 역사와 예술 경영을 전공하였으며 저술가이자 출판 편집자로 활동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 정치대학 시앙스포와 영국 런던의 소더비 예술경영학교에서 미술사를 수학하며 미국과 유럽에서의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바탕으로 역사, 정치, 예술의 교차점에서 지피를 이어가고 있다. 10대 시절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의 전기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아 그녀처럼 사회적 배경을 넘어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방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다. 대학 입학 후 첫 학기인 2013년 제클린이 프랑스 왕실 역사에 대한 지식을 케네디 정치 경력에 어떻게 적용했는가에 대한 리서치 페이퍼를 작성하며 본격적으로 제클린의 삶과 사상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에는 케네디 가문의 언론 활용 전략을 주제로 한 연구를 시작으로 2014년에는 케네디 대통령 선거와 재임 기간 전후 1958에서 1969에 대한 심층 연구 인디펜던트 스터디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백악관 직원들과 케네디와 긴밀히 협력했던 작가들의 기록을 분석하여 제클린과 케네디의 대중성과 스타성에 대한 리서치 페이퍼를 완성했다. 대학교 4학년 때는 사회학을 접목시켜 제클린의 삶을 계층과 계급에 대한 연구로 확장하며 그녀의 사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데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20대 시절 겪었던 사회적 배경과 정체성 혼란을 바탕으로 독자들이 30이라는 중요한 전환점에서 새로운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또한 뉴욕에서 자선활동과 기부금 모금 관련 경험을 쌓으며 제클린의 사회문화적 존재감에 대한 연구를 이어갔다. 이 경험은 저서 점심 먹는 아가씨들 2020에 큰 영감을 주었다. 또 다른 저서로는 17 괴테처럼 2016이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30을 위한 새로운 고전의 탄생.
20대는 내가 태어난 배경과 조건에 갇혀있던 시기였다. 환경과 출신이 나를 규정짓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 안에서 무엇을 이루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30이 되면 그러한 틀을 벗어나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깨닫게 된다. 과거에는 안정과 정착의 상징이었던 30이 오늘날에는 자신만의 길을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자유로운 시기로 변화했다. 30은 여전히 젊음이 가득한 시기다. 젊음은 단지 나이에 의존하지 않는다. 오히려 열정과 끊임없이 나아가려는 마음가짐이 젊음을 정의한다. 새로운 출발을 꿈꾸는 당신에게 지금이 바로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의 가르침을 만나야 할 때다. 제클린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으로 31의 백악관에 들어가 역대 최연소 영부인 중 하나가 되었다. 그녀의 젊음은 변화에 대한 희망을 상징했지만 동시에 깊은 비극과 시련의 시간이기도 했다. 33세는 남편인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는 순간을 목격했다. 그러나 제클린은 고통 속에서도 절제와 품위를 잃지 않았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어갔다.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순간, 그리고 세상이 정한 기준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제클린의 상속자 정신은 강력한 영감을 준다. 삶을 새롭게 정의하고 환경을 넘어 스스로를 재창조할 수 있다는 깨달음은 30이라는 나이가 선사하는 특별한 선물이다.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 내 삶을 써 내려가라는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해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젊음을 위한 새로운 고전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고전을 접한 당신의 선택은 곧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질 것이다. 베일에 쌓인 존 F 케네디의 부인 제클린의 우아한 지혜.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는 전 세계적인 관심의 인물이었지만 그녀의 내면은 언제나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그녀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삶에 대해선 철저히 침묵을 지키며 자신만의 신비로움을 유지했다. 그리고 주변의 기대와 요구에도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세간의 관심을 초월해 자신만의 길을 선택하며 살았다. 그것이 제클린을 가장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인물이자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게 한 이유다. 제클린은 조용하지만 강렬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녀는 화려한 주목을 받았지만 그 속에서도 언제나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큰 목소리를 내지 않고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우아함을 통해 자신의 철학과 지혜를 전달했다. 그녀의 지혜는 거창하거나 과장되지 않았다. 절제된 말투와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에서 조용히 행동으로 증명되었다. 제클린은 상류층 가정에서 태어나 특권을 누렸지만 자신의 배경에 안주하지 않고 그 특권을 사회적 책임으로 승화시켰다.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 그 삶에 안주할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지식과 영향력을 활용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삶이 던진 비극적 순간에도 제클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위로를 위한 빈말 대신 고통 속에서도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모습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특히 백악관을 만인의 집으로 탈바꿈시키고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정의하며 보여준 모습은 그녀의 지혜가 단순히 말로 그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제클린의 우아한 지혜는 눈에 띄는 언행이 아니라 그 배후에 깃든 겸손한 태도와 깊은 성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것은 단지 그녀의 시대를 빛낸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가 배우고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불멸의 가치로 남아있다.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 그녀의 사상이 역사 속에서 되살아나 우리의 고민에 답하다.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는 특권을 넘어선 책임감과 타인에 대한 배려로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다. 그녀의 삶은 상류층의 특권이 스스로의 안락함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공동체를 위한 책임과 헌신으로 이어질 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런 의미에서 제클린은 단지 과거의 인물이 아닌 지금도 살아있는 지혜를 전해주는 선구자다. 30의 제클린은 상속자 정신을 통해 미국의 상류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증명했다. 그녀의 상속자 정신은 타고난 계층이나 배경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능동적으로 개척하는 것이다. 제클린의 인생 철학은 한국 사회의 수저계급론과 맞닿아 있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수저계급론은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과는 무관하게 태어난 배경으로 사회적 계급이 정해진다는 관점을 반영한다. 흑수저와 금수저라는 은유는 사람들의 출신과 환경이 인생을 제한한다는 불공정한 현실을 보여준다. 수저계급론이 불평등의 한계를 설명하는 데 머물렀다면 제클린의 상속자 정신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을 연다.
수적의 금론이 태어난 배경과 환경에 따라 사람의 삶이 결정된다는 냉소적인 시각을 반영한다면 상속자 정신은 모든 인간이 자신의 내면적 가치와 선택으로 새로운 삶을 창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기반으로 한다. 수적의 금론이 계층 이동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체념을 불러일으킨다면 상속자 정신은 물질적 부의 상속을 넘어 인간이 이어받은 역사적 유산과 잠재력을 기반으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음을 가르친다. 그녀의 철학은 모든 이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상속자임을 일깨우며 변화의 주체가 될 용기를 전한다. 다시 태어나고 싶은 당신을 위한 지적인 대화. 30에 이른 제클린의 가르침은 10대 시절부터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에 매료되어 그녀의 삶을 탐구한 이마연 작가가 30에 이르러 제클린의 가르침과 오늘의 30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저자는 제클린의 삶과 사상을 현대적 관점에서 새롭게 재해석하고 한국의 현실에 정교하게 연결시켰다. 제클린이라는 인물에 대한 깊은 애정과 연구를 결합한 지적인 대화 형식을 선보인다. 제클린의 철학을 대변하는 지혜의 화신인 상속자와 불안과 갈등 속에 있는 학생이 5번의 만남을 통해 인생과 선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렸다. 첫 번째 만남설은 수적의 금론을 부정하라. 두 번째 만남 모든 고민은 타고난 운명에서 비롯된다. 세 번째 만남 집안 배경을 버리라. 네 번째 만남 상속자본은 어디에서 구하는가. 다섯 번째 만남 원점으로 뚜벅뚜벅 다시 돌아온다의 순서로 진행되는 상속자와 학생의 이야기는 읽기 쉽고 아름다울 뿐 아니라 심오하기까지 하다. 그리고 저자가 30을 살아가는 당사자라는 점은 이 책을 단순한 조언서가 아니라 동시대를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로 느껴지게 할 것이다. 30이라는 나이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30은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자 새로운 도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흔히 30대를 성숙함과 책임감이 더해지는 시기로 생각하죠.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새로운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나의 20대는 절망을 증명하는 시기였습니다. 20살을 넘기면서부터 우리 안의 우울과 불안, 무기력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절망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죠. 그들은 강하고 끈질겨서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살아남아 3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0은 희망을 증명하는 나이입니다. 학생, 하지만 사람들은 대통령에게 누가 된다는 이유로 그녀를 입맛대로 바꾸려고 한 거겠죠. 힐러리가 언론의 말을 곧이곧대로 순순히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상속자, 자신이 길을 포기하고 사회가 떠맡기는 역할을 그냥 받아들였기 때문에 불행했겠죠. 운명의 자율권 승계란 이런 겁니다. 경영권 승계나 권력 승계보다 강한 것이죠. 기업을 통제하고 나라를 통솔하는 권한을 손에 넣는다 해도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부모가 천만금을 물려준다 해도 자녀가 자기가 스스로 정한 것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게 한다면 인생의 자율권 승계는 안 한 겁니다. 제클린의 자신감은 상속자 정신의 비밀, 즉 인생의 자율권 승계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상속자, 인간은 운명의 노예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통제할 수 없는 운명 뒤에 숨어 핑계대지 않는 태도이죠. 나는 집안 배경이 좋지 않아서 사회적 약자가 되었다라는 사고에서 벗어나려면 어린 시절과 집안 배경을 낭만적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학생, 하지만 아름답게 포장하는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서 현실이 달라지지는 않잖아요.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나쁜 상황을 왜곡한다면 자기 위로밖에 안 되는걸요. 현실을 직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요. 상속자, 이것은 미학적인 문제라기보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통을 견뎌내는 탁월한 재능을 갖고 태어나죠. 낙관적인 감성을 길러나가는 것도 상상력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포함돼요. 우리는 낭만적인 해석을 통해 영웅이 되기도 비관적인 해석을 통해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상속자, 핵심은 제클린은 더 이상 자신만 구하기를 바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와 계층 상승에 목매는 어머니 밑에서 자란 제클린은 집안 배경이란 과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즉 자신과 연대할 수 있는 인연을 기다린 거죠. 학생, 그러면 선생님은 연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속자, 스스로만 구하려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구하지 못할 것이다. 제클린 사회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번에 말했듯 제클린은 차별당하는 기분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대적 약자였지만 오랜 시간 힘을 길렀고
그 힘은 사회 구성원이 서로 보호하기 위해 쓰일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학생, 혈육에 얽매이지 않는 가족? 상속자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 맞닥뜨리는 사회 집단입니다. 동시에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단위이죠. 학생, 내 가정은 최소한의 단위일 뿐이니 그 가정이 포함되어 있는 사회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사회가 물려준 찬란한 유산을 이어받으라고요. 상속자 가족애를 확장했을 때 세상과 그대와의 관계는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할 겁니다. 우연에 불과하지만 가장 강하고 견고하며 절대로 끊어놓을 수 없는 관계, 바로 혈연관계와 똑같은 관계를 맺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곧 새로운 가족의 탄생입니다. 학생, 그럴까요? 저는 선생님의 말씀을 믿고 싶어요. 상속자, 믿어요. 나를 믿지 말고 나보다 우위에 있는 이 사상을 믿어요. 당신은 방황하고 있어요. 그건 그대가 타고난 운명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학생, 그거예요. 저는 자유로워지고 싶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